현대문화와 예술 3주차 2차 시수업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차 시수업을 통해서는요, 1930년대의 사회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미국에서 시작했던 경제 대공황이 서구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현상을 어떻게 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랑 제국주의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차 시수업에서는요, 1930년대의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었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문화와 예술 3주차 2차 시 수업의 구성 내용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수업 개괄 시작하겠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의 문화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1930년대에 있었던 예술을 분야별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가는 말에서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이번 들어가는 말에 대한 교과목 개요입니다. 자, 2차 시의 구성 내용의 키워드는요. 1930년대 사회와 경제로 인한 문화와 예술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구성 내용은요. 1930년대에 형성되었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각 분야별 예술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이번 수업을 통한 목표는요. 1930년대의 세계와 사회 현상으로 형성된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1930년대 예술을 분야별로 살펴봄으로써 패션과 유행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데 수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1930년대의 문화와 예술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리 1차 시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1930년대에는요, 미국 경제시장의 불황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야기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 현상이 나타났어요. 또 대규모의 실업 여파로 실직자가 대량 양산이 되었고 경제가 부활하기까지는 10년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 시기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선동되기 쉬웠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득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던 그런 시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에 있어서는요.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개발이 돼요. 이러면서 아주 손쉬운 대량 생산의 방법이 등장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기술 향상을 통한 디자인의 발전 또 산업의 발전이 좀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요,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독일, 이탈리아, 소련 등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세력이 커졌고요. 전체주의 국가랑 국가주의가 굉장히 극심해서 사회적 혼란과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게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1930년대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930년대 문화에 대한 배경은요. 먼저 첫 번째로 경제 불황으로 디자인을 통한 판매를 촉진하려고 했어요. 국가들이.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또 예쁜 거를 판매를 하면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면서 국가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육성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는 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192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능 중심의 이상적인 모더니즘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능성이 있었던 디자인적인 장식적인 디자인을 배제했다는 그런 운동을 보고 모더니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20년대 모더니즘 디자인이라는 건요. 3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상업주의적인 모더니즘, 즉 팔릴 만한 모더니즘 디자인으로 변천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굿 디자인의 개념이 대중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럽에서 이 모든 게 문화의 종주국은 유럽이고 유럽 애들이 더 세련되고 잘났어라는 이런 개념이 미국에서 1920년대 포효하는 20년대를 지나면서 이 우리도 유럽 못지않게 생산도 하고 디자인도 좀 개발하고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런 개념이 좀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상업주의는요 디자인 제품 판매한다는 미국적 디자인 개념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유럽 중심의 제품에 대한 구매나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에 대한 과시, 그러니까 돈 많은 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장식을 한껏 강조한 생활용품을 제작하면서 이 장인 정신이 깃든 제품을 좀 높게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유럽에서 시작되는 모더니즘은 굉장히 뭐랄까 기능만을 강조하면서 2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엄격하고 수적인 분위기를 좀 형성하기도 했었죠. 근데 20년대 미국 문화와 접목된 기능과 모더니즘은요, 잘 가꾸어진 제품이 잘 팔리면서 사치가 아닌 경제의 개념으로 디자인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순수 미술적인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디자인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1930년대에 미국 디자이너들은요, 판매와 소비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자기들의 모토로 삼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은요. 마케팅에서의 다양한 요구, 그다음에 기술적인 효용성, 또 경제성을 고려한 결과였다고 보는 게 맞는 내용일 것 같고요. 대중들은요,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부엌용품, 냉장고, 전기 제품 같이 현대 생활을 상징하는 가전 제품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된 문화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요, 음, 대공황으로 힘들어졌어도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자들은요, 회사 안에 디자인 부서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찾아서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냉장고 하나 사서 천년만년 쓰라는 게 아니라 냉장고를 사서 몇 년을 썼어. 근데 우리가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그런 냉장고를 내보냈어야 하는 사치와 낭비를 조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원체 이 시기에 대공황이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막 물건을 사고 구매하고 이런 분위기가 막 빨리 형성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 끊임없이 출시가 됐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낡았나 하는 이 돈이 있는 중산층 계층에서의 그런 약간의 소비 효과를 조금 보기도 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30년대에 분야별로 어떠한 예술들이 발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다다이즘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다다이즘이 뭐냐면요, 유럽이랑 미국에서 발생한 반문명 반합리적인 예술운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보다는 먼저 발생은요, 그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럽 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다다이즘이라는 게 전통적인 어떤 문명의 틀이나 분위기를 부정을 하고 기성사회의 모든 사회적 도덕적 속박을 이런 거에서 다 벗어나겠다. 그다음에 정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전 세대에 있었던 어떤 미술들이 정신 세계의 가치를 반영을 하고 내 정신의 어떤 내용들을 축적을 하면서 이걸 내 철학을 담아내야 돼라는 게 미술의 어떤 분위기였다면, 이 다다이즘에서는 굉장히 심플해요. 무척 심플해서 이 다다이즘은 정신을 해방시키고요. 개인의 진정한 근원적 욕구가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다다이즘의 근본 정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능적으로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예쁜 것만 나는 해볼 거고, 여지껏 너희들이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모든 가치들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조금 나는 꼰대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여기다 장난처럼 무언가를 장식을 하고 만들어서 너희들이 만들었던 거 이런 거 너무 좀 우습지 않니? 요런 느낌의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요. 이게 다다이즘의 기본 정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다라는 명칭은요, 장난감 목마를 뜻하는 프랑스어로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장난감 목마, 불어로도 프랑스어로 멀쩡한 단어가 있었겠죠. 근데 다다는 집에서 애기들이 자기들 이 장난감으로 돼 있는 나무로 된 목마 있잖아요. 그걸 애기들 말로, 그러니까 다다 하고 부르는 거를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없이 막 그런 이런 이즘이나 뭐 어떤 그 주위에 어떤 스페셜하고 거창한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손발이 오글거린다. 그래서 우리는 다다같이 이렇게 쉬운 말로 다다이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야. 예술이 별거야? 난 아무렇게나 장난처럼 해도 그래도 이쁘잖아.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야. 라는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상 미술이나 초현실주의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줬는데요. 이런 작품의 대표적인 작가는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로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 사람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순수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이즘은요, 이 초현실주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초현실주의는요, 영어로는 서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리얼리즘에 대한 어떤 넘어선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상 환상의 세계를 중요시 여기고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아주 전위적인 문화기자 예술운동이에요. 근데 이 대목은요,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서서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까 이 현실이라는 거, 열심히 산다는 거 너무 재미없어졌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뭔가 몽환적이고 저 너머에 있는 미지의 환상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싶어. 그런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초현실주의이고, 단지 그림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작품들, 그러니까 프로덕트들을, 제품들을 생산을 함으로써 조금 더 가정 내에도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는 이런 느낌의 작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게 초현실주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요,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려고 하면서 현실은 본능적이고 그런 거니까 잠재적인 꿈의 경험과 융합을 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실제하는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시야가 전부가 아니라 내 정신세계는 훨씬 무궁무진하고 내가 꿈꾸면서 어젯밤 꿈에 나타났던 목마가 너무 화려하고 거대하고 내가 올라탈 수도 없게 예뻐. 이걸 난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겠어. 뭐 이런 느낌을 직접적인 작업으로 했었던 게 초현실주의 운동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정신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이트가 주창했던 꿈의 세계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상 이 초현실주의는 단지 다다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다다는 되게 제멋대로 내 맘대로 할래의 개념이었다면 초현실주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더 예쁜 걸 만들어낼 테야 하는 요런 개념인데, 여기에 나름대로는 철학도 어떤 과학도 같이 녹아져 있었던 그런 예술사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몽환적이고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가장 폭넓게 대중에게도 확산이 됐으면서도 동시에 또 여기에 대해서 말도 너무 많아서 굉장히 논쟁적인 예술 운동이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는요, 르네 마그리트나 살바토르 달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마그리트나 달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작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작품들 한번 좀 감상을 해볼게요. 먼저 이 순수미술에서 첫 번째 작품은 다다이즘의 대표 작가인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샘이라는 작품이, 그러니까 이건 남자 소변기예요. 공중화장실의 소변기인데, 근데 이 미술이라는 건 원래 귀하고 멋진 것만 비싸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소변기도 충분히 예술적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전시회에 이 남자 소변기를 떡하니 전시를 해버려요. 그래 놓고서는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게 되고 얼마나 혐오하면서 미술이 아름답다? 꼭 좋다라는 이 개념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미술이라는 것 자체는 예쁜 것도 추한 것도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감정인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이 사람은 작품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양반이 만들었던 이 작품, 2번 작품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세미술사에서 제가 1주차 3차 시수업에서 했었던 모나리자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다가 이 마르셀 듀샹이 낙서를 해가지고서는 전시회에 출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요, 이 모나리자가 멀쩡한 얼굴에 코 아래에 콧수염하고 턱수염이 그려져 있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곱고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모나리자 그림에 이게 뭐 하는 짓이람? 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 국한되지 않고 이 아래 LHOOQ라는 낙서를 해놨는데요. 이게 프랑스어는 알파벳을 읽는 방법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어식으로 알파벳을 읽으면 어 그녀는 엉덩이가 뜨겁다라는 뭐 이런 굉장히 성적인 그런 농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걸작이라고 여기는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야한 농담도 써놓고, 게다가 콧수염하고 턱수염까지 그려놓는 이런 행위를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 완전 관종인 거죠. 이런 행위를 해놓고서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 가치와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 너무 시대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토론과 이런 거를 일으켰던 그런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세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 초인실 작가의 그 대표적인 작가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하늘에서 남자가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 노래 중에 하늘에서 남자가 비처럼 내려라는 그런 문구가 있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이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빗방울이 아니라 남자 사람이 조그만 사람들이 다 내리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러는 장난스럽고 귀여운 아이디어에서 발전을 했던 작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사진은요. 이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인어공주라는 작품인데요. 오늘날 패러디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작품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인어공주, 특히 안데르센이 발표했던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는 하반신이 물고기이고 상반신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처연하고 가련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어떤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대상이었는데, 아니 절반이 생선이고 절반이 사람이라면 그러면 왜 꼭 다리 아래쪽이 생선이고 위쪽은 여자 사람이어가지고 머리가 얼굴이 달려 있는가? 이 인어공주라는 개념이 위쪽이 생선이고 아래쪽이 다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치기 어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작업을 했던 인어공주 작품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사람들이 너무 흉물스럽다, 징그럽다, 너무 더러운 것 아니냐라는 별별 반응을 다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이거 미술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사진인데요. 살바도르 달리가 그렸던 꿈과 무의식에 관한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이 달리는요. 이 흘러내리는 시계랑 모든 게 다 이렇게 녹아내리는 이런 장면을 꿈을 꾸고서는 꿈에서 벌떡 깨가지고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그림을 막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흘러가 버리는 이런 관념적인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그림의 의미라고 하는데, 이 달리는 사실 굉장한 관종이었어요. 그래서 짠, 이렇게 보시면 이 살바도르 달리의 얼굴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얼굴을 굉장히 희화화하고 코수염을 저렇게 장난처럼 만들어가지고 관종스러운 사진을 엄청 많이 남긴 그런 작가로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이디어는요. 내가 꼭 세상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근엄한 얼굴로 앉아 사진을 찍혀야 하는가라는 게 이 사람의 사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면 되지 왜 꼭 내가 화가로서 자화상이라는 걸 굳이 그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게다가 평소에 나는 유쾌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거야 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사진 한 컷 찍는 게 별거 아닌 의미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사진 한 장 찍으려면 퐁 하고선 후레쉬가 터지면서 사진이 이 어떤 필름에 인화가 되는 이 과정이 몇 분, 때로는 몇 시간에 걸치는 굉장히 큰 작업이었고, 사진사를 불러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비싼 어떤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진을 찍는 거 이건 완전 관종 중에 최상 관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930년대 분야의 예술 중에서 순수를 넘어서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1930년대의 디자인은요, 미국적 유선형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어요. 아까 전에 그 미국에서 다양한 어떤 흐르는 듯한 곡선, 유선형 디자인을 접목을 해서 유기적인 공기역학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 1934년에 한 신문이 공기역학의 진보라는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 공기를 뚫고 나가는 어떤 스피드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속도라는 게 그 진보적인 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의 대명사가 됐고요. 이런 공기를 뚫고 나가는 이런 개념을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구체화를 하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공기역학적인 유선형 디자인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파란색의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공기예요, 지금. 이걸 뚫고 나가려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게 아니라 둥글게 공기총을 뚫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어서 이런 부드럽고 둥근 형태의 디자인은 미국적 유선형 디자인으로 자리를 하면서 스피드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적인 디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디자인 스타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돼가지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자동차나 기차 같이 속도가 필요한 제품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접목이 되기도 했고요. 이 스타일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이 다음에는 뭐 그런 속도랑 딱히 관계가 없는 여러 가지 산업 제품에도 적용이 되는 디자인 사조가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산업 디자인은요, 유선형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모든 기계 제품이 보다 역동적이고 유려한 디자인으로 기획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시기에는 전에도 이야기했던 그 아르데코가 아직 유행이 다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데코의 영향이 조금 남아 있으면서 소재나 색감은 화려한데 형태는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유선형 디자인이면서 스피드를 추구하는 날렵하다기보다는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적 산업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미국적 산업 디자인은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시각 디자인을 통해서 로고나 서체 아니면 포스터에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시대적 디자인 분위기를 형성했던 그런 유행의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유선형 디자인에 대한 예시 사진을 좀 볼게요. 1번 사진은요, 헨리 세그레이브라는 그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던 금으로 된 화살, 즉 골든 에로우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 디자인인데요. 이건 사실 공기역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는 척을 해보고 싶었던 디자이너의 어떤 컨셉카여서 실질적인 이런 제품으로 제작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유선형 디자인 게다가 스피드를 빨리 낼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디자인으로 당시에 이 모터쇼에 출품이 돼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다고 해요. 자, 두 번째 사진은요, 볼드윈이라는 그런 닉네임, 그 별명을 가진 이 기차였는데요. 펜실베니아에서 운행이 되었던 그런 기차래요. 근데 이 앞쪽에 보면 굉장히 뭉툭하고 둥근 디자인이면서 약간 둔탁하면서 조금 튼튼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미국적 디자인의 특징은요, 이렇게 어떤 무게감이 있어서 튼튼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끝부분이 좀 둥글둥글 해가지고서는 튼튼하면서도 귀엽고 그러면서도 육중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디자인의 특징이었어요. 자, 3번 사진은요, 산업 디자이너로 유명했던 레이몬드 로위라는 그런 디자이너가 만들었던 게스테트너라는 그런 복사기인데요. 이 제품의 성능은 똑같아요. 똑같은 그냥 일반 복사기인데 이게 단지 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던 이 디자인 자체가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이 복사기가 회사들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단지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만으로 제품을 엄청 팔아먹었던 스타일링으로 유명해졌던 그런 어떤 산업 디자인의 좋은 예시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은요, 이런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를 보고서는 미국 디자이너들이 다음에는 이제 그냥 단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여기에 그런 미국적 유선형을 도입을 해가지고 육중하면서도 둥글둥글한 그런 디자인을 양산한다고 그랬죠. 그런 사례가 반영이 된 당시의 냉장고 디자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사진은요, 요 제품이 뭐냐면, 시가의 커터기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 왜 우리 옛날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시가를 담배로 이렇게 피우시는 아저씨들 참 많죠. 근데 이 시가라는 건 비벼서 끄고, 담배 꽁초를 버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참 시가 담배를 피우다가, 이 타버린 부분, 또 재가 남아있는 부분을 커터기에 넣고 자르면, 그 다음번에 계속 연속해서 그 시가를 계속 피울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가 커터기가 당시에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는데 요건 사실 아르데코 디자인 양식이 반영이 되면서 동시에 미국적 유선형의 둥글둥글함이 반영되었던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1920년대에 재즈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서는 플래퍼 같은 언니들이 나타나서 재즈 댄스를 막 신나게 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30년대에도 이 재즈가 그렇게 유행이 쉽게 사그라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공황이 발생을 하면서 너도 나도 흥청망청 춤추는 분위기에는 굉장히 찬물을 끼얹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초중반기를 지나면서는 사실 재즈 음악을 약간 암흑기를 좀 맞이하게 돼요. 대신에 이 시장성이나 이 유행했던 곡들도 굉장히 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침체된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재즈가 그렇다고 아주 없어졌던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냥 단지 춤추기 좋은 되게 라이트한 개념의 재즈보다는요, 빅밴드 스윙 재즈라는 스타일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빅밴드 스윙 재즈가 뭐냐면요, 굉장히 연주자를 다양하게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사운드를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빅밴드 스윙 재즈, 그다음에 일반적인 재즈보다 조금 템포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오케스트라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내는 그런 빠른
템포의 재즈가 유행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시기에는요, 특히 이제 이 백인들이 서부 시대나 아니면은 시골의 흥겨움을 연상하면서 좋아하던 장르인 컨트리 뮤직이 조금 유행을 하게 되는데, 컨트리 뮤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컨트리 뮤직이라는 음악으로 찾아보면은 카우보이 모자 쓴 아저씨들이 뭐 기타 치면서 이 벤조라고 그러는 아코디언 같은 걸 연주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게 바로 컨트리 뮤직이랍니다. 근데 요 컨트리 뮤직이나 요런 빅밴드 스윙 재즈가 유행을 했던 건 사실상 영화의 영향도 좀 있었어요. 미국 영화가 다루고 있었던 그런 내용의 배경음악이나 뭐 이런 걸로 음악가들이 막 요런 음악들을 집어넣어서 이 스윙 재즈나 아니면 컨트리 뮤직이 서부 영화 같은 데서도 등장을 하면서 조금 더 유행을 서부 유럽에 하게 됐던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1930년대 후반부터는요,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 이 조금 사람들이 그렇다면 좀 고급진 걸 좀 추구를 해볼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살짝 형성이 되면서 유럽의 오페라랑 재즈가 좀 섞인 느낌으로 대중이 즐기기 쉬웠던 스탠다드 팝이라는 장르가 탄생을 해서 인기를 끌어요. 그러면서 음악계가 조금씩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두 아저씨가 당시에 10대들의 우상이었던, 이 아저씨들 이래 보여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쯤밖에 안 되는 그런 아저씨들이랍니다. 그냥 보기에는 한 50대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자, 왼쪽에 있는 분이 프랭크 시네트라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빈 크로스비라는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예요. 자, 이 프랭크 시나트라는 여러분들도 노래는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이웨이라는 곡으로 굉장히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경제는 불황기였는데요. 미국 영화는 대단한 황금기를 누리게 돼요. 이 황금기의 원인은요, 뭐 굉장히 많겠죠. 먼저 제가 유성 영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운드가 형성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런 혁명으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의 전환이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는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니까 영화를 보는 한두 시간 동안은 내 현실을 잠깐 잊고 영화가 보여주는 환상의 세계에서 잠깐이라도 좀 도피를 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답한 경제공황이 도피처로 각광을 받아서 웃기게도 매주 토요일마다 극장이 엄청나게 부족부족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분업화와 조립화가 되는 이런 양식을 보이면서 영화를 찍어내는 헐리우드가 영화 공장이라는 그런 오명을 좀 쓰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도 있어요. 여기저기 어떤 그런 이 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공간을 일부러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서 장면을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감독이랑 영사 기사가 같이 앉아가지고 이 따로따로 찍었던 영화들을 한꺼번에 조립을 해가지고 긴 영화를 만드는 이런 방식이 바로 스튜디오 시스템이 도입이 된 분업화와 조립 라인이 활용이 된 그런 영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표준적이면서 아주 시간 대비 또 돈 대비 효율적인 그런 걸로 제작이 되고 조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관객이 또 많아야겠죠. 영화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래서 극장들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제작사들이 자기네 각자의 극장 체인망을 장악을 하고서는 제작, 배급, 상영으로 통합 관리한 독점 구도를 이루어서 통합 체계와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각 영화사 중심으로 영화를 제작을 하고 상영, 극장 관리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공장형 영화를 양산하는 폐해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신에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또 예술 영화를 또 많이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르가 굉장히 다양했고요. 스타 탄생을 통해서 미국 영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이루어냈고, 사실상 이 영화 산업 쪽으로 돈이 몰리고 투자 금액이 몰리다 보니까 이 대공황을 탈피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장르의 다양화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뮤지컬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라든가 42번가 같은 영화들이 히트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 공포 영화 장르도 조금 이 시작이 되어서 고질라라고 하는 그 왜 킹콩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그런 영화 있죠. 그다음에 프랑켄슈타인도 이 시기에 등장해서 굉장히 히트쳤던 공포 영화였어요. 그다음에 갱스터 영화라고 하는, 우리가 총 들고 그런 어떤 그 깡패들끼리 싸우는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가 갱스터 영화라고 하는데,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월트 디즈니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작업으로 한 셀 한 셀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으로 이어붙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셀 애니메이션의 장르를 만들면서 백설공주나 미키마우스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 1930년대에 가장 크게 히트를 냈고 가장 다양하게 분석이 되고 두고두고 회자되는 작품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요. 몇 년 전에 칼라 영화로도 복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글쎄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이겠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무시무시한 히트를 치고 또 여주인공이었던 비비안 리는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했고요. 오늘날까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런 움직임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전성기적인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영화는요. 자, 제가 갱스터 무비라고 이야기했던 깡패들이 총 들고 싸우는, 근데 이 사람들이 대개는 술이나 마약을 판매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총질하면서 서로를 죽였던 그런 영화들인데요. 이 시기에 굉장히 젊은 10대 남자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던 그런 영화라고들 해요. 자, 두 번째 사진이요. 오즈의 마법사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요. 뮤지컬 영화로 굉장히 크게 호황을 누렸던 영화인데 사실상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도로시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있죠. 이 어린 아가씨가 너무 깜찍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당대의 슈퍼스타로 등극을 하긴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인 이 주디 갈란드라는 아가씨한테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아직 10대 초반의 어린아이잖아요. 졸려하기도 하고 막 배고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마약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끊임없이 영화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 주디 갈란드에 대한 이 슬픈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 착취죠 어린애에 대한 여기에 대한 영화화가 되어서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주디 갈란드라는 영화가 개봉되는 그런 폐해가 있기도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요번 지금 보시는 장면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시체를 조립을 하고 만들어서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뭐 이 괴물이 어떻게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약간 무섭기도 한 그런 영화의 내용이어서 당시 공포 영화로 큰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은요. 여러분들 친숙하게 잘 알고 있죠.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어냈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만화인데요. 이 백설공주의 뽀얀 피부랑 장밋빛 뺨 그다음에 저 헤어스타일이 당시에 아가씨들한테 굉장히 큰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는 사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한 장면인데요. 사실 남부 시대에 이 미국이 배경이 되는 영화였기 때문에 흑인 노예가 등장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서 후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영화, 그다음에 이 영화에 대한 분석, 연구가 엄청나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자, 오늘 3주차에 2차 시수업에 학습했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사회상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게 오늘 수업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는요. 30년대 문화 분위기랑 대공황, 제국주의와 전체주의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1930년대 산업 디자인의 발달과 미술 분야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930년대 산업으로 인해서 양산이 됐던 음악이랑 헐리우드 중심의 영화 산업의 황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1930년대 문화를 형성하게 된 사회 현상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산업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술, 디자인, 음악, 영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어떤 패션이나 유행에 대한 사전 지식의 배경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수업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조금 이따 3주차 3차 실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